새누리당 국정감사 복귀를 놓고 엇갈린 표정을 보였습니다. 김영우 위원장은 국방위를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미국 방문 의혹을 제기하며 중립성을 문제 삼는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부강제약이 치약을 자진 회수했고 식약처는 모든 치약을 전수조사합니다. 경찰이 백남기 씨 유족의 부검 협의를 요청했지만 유족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살수차 새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사다리를 만들어도 모르고 탈옥 지점도 몰라 우왕좌왕한 허술한 대전교도소 짚어봅니다. 목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여당 소속 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당 친박 진영에선 김 위원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새누리당 사정이 이만큼 복잡합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방위 국정감사를 열면서 국방위는 여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방위원회마저 열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론을 이유로 한 명도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김 위원장의 회의 참석을 환영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뭘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좋은 계기였다고. 친박 진영에선 대야 투쟁의 채널이 흐트러질 것을 걱정하면서 김 위원장 징계론까지 꺼냅니다. 당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適当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국감 파행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선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넘겨받아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회의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회권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열린 회의는 국정감사의 지금 아닙니다.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참석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데 지금 여기 와서 국정감사를 이렇게 방해를 하고 계십니까? 법사위는 의사진행 발언만 한 채 30분 만에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규정상 내년 대선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반 총장의 출마는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야당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반 총장의 출마가 야당에는 위협적이라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의 비밀 상담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어떤 정부 자리도 사무총장에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1946년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안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적어도 사무총장 퇴임 직후에는 다른 회원국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정부직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의안에 명시돼 있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얻은 정보를 퇴임 후 유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역대 사무총장 중 일부는 퇴임 후 몇 년이 지나 정부 최고위직에 나섰습니다. 4대 사무총장이었던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5년 뒤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5대 총장인 하비에르 페레스 데케아르는 퇴임 4년 뒤 페루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1년 후에 대선이 있으니까 1년 후는 괜찮지 않느냐 해서 정치판을 기웃거린다고 하시면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퇴임 직후라는 기준이 불분명한 데다 권고사항이어서 강제성은 없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총회 결의가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표현이 슈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덕적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압박만 주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전혀. 하지만 야권이 계속 쟁점화할 경우 반 총장에게도 작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을 형사 고발한 데 이어 개인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더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맨입 정세균 2탄이라면서 동영상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어제야 우리 송 최고 잘하더라. 우씨들이 뭐 그냥 완전히 우씨 천지야.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대정부 질의는 칭찬하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비난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아침 의장 공관을 항의 방문했지만 정 의장은 이미 공관을 나가버린 상태였습니다. 힘이 되는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제일 친미 되는 국회의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임 건의안 날치기 가결을 이유로 정 의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정세균 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의장이 최근 방미 때 부부 동반으로 비행기 1등석을 탔고 교민들에게 시계 400여 개를 돌렸으며 지역구에 공금을 썼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많은 제보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분이 정말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겠습니다. 그러나 정 의장 측은 미 하원 의원의 공식 초청을 받아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건 외교 관례라며 역대 국회의장들도 외국 순방 때 선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정 의장 측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 의장 사이 타협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29일 회의 일정 그대로 수행하시는 건가요? 고 백남기 씨 시신을 부검할 수 있는 영장이 어제 저녁 발부되면서 유족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마찰 없이 부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사죄하라! 고 백남기 씨 유가족과 투쟁본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시국 선언을 발표합니다. 백 씨의 시신에 대한 경찰의 부검을 반드시 막겠다고 반발합니다. 도대체 살인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백 씨가 쓰러진 지난해 11월 도심 시위 당시 경찰의 물대포 발사 장면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여론도 더 악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쓰러진 백 씨에게 계속 물대포를 직접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고살수는 짧게 사람들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막바로 첫 살수가 시위대를 향해서 직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영장을 2번 신청해 발부받은 만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 명령대로 집행기한인 다음 달 25일까지 유족과 합의를 하고 또 부검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야당의 물대포 직사 주장에 대해선 영상에 담기지 않았을 뿐 경고살수 등 규정을 지켰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경찰이 유족과 합의를 해야 부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법원이 판단하지 않고 사실상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부광약품 치약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원료가 쓰인 것으로 확인돼 회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68개 치약업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부광약품의 시린메드 F라는 치약입니다. 이 제품에서도 최근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든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광약품도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쓰인 문제의 원료를 미원 상사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부광약품은 해당 제품 시린메드와 안티프라그 등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미 다 빠졌어요. 부광점에서 그 문제였던 아모레퍼시픽 그 제품이랑 원료를 받은 데가 정밀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습기 독성 물질이 들어간 아모레퍼시픽 치약은 메디안 H프라그 치약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12개로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회사에 들어가면 다른 회사에도 혹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정부는 치약 제조사 68곳의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번 주말까지 CMIT, MIT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미원 상사에서 원료를 납품받지 않은 업체도 조사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방향제와 방충제 등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옥 씨로부터 돈을 받고 엉터리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교수인데요. 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옥 씨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불분명하다는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조모 교수.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독성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옥 씨로부터 받은 돈을 실험 연구에만 썼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 징역 2년 구형한 1심 재판부 규탄한다. 첫 판결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 가습기 피해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자로 보고요. 아빠가 5년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걸 이 사람들은 2년을 받았다는 거에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피해 가족은 재판 결과를 들은 뒤 호흡곤란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되는 것도 아이랑 같이 보고 싶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찰에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보이콧 투쟁에 들어간 지 나흘째입니다. 당 지도부는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며 내부 단속에 나서지만 비박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복귀론이 나오면서 내부 상황이 복잡합니다. 국회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유경 기자, 지금 이정현 대표의 단식 농성에 다른 의원들 누가 동참했습니까? 네,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는 새누리당의 단식 농성장이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첫 주자로 정진석 원내대표와 이만희 의원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동조 단식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국회법은 무당적 국회의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당파적인 판단이 아니라 엄정 중립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23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정세균 의장의 모습은 이러한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법 전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 새누리당이 힘겹게 벌이고 있는 이 투쟁은 단순히 기싸움이나 대결 정치를 통해서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느냐의 문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의무를, 중립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한 논의를 출발시켜야 한다. 이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투쟁은 매우 명분 있는 정의로운 싸움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기자, 지금 보면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 그야말로 총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간, 이거 점거 얘기도 나옵니까? 네, 새누리당 이완영, 오신환 등 재선의원 10명은 오전 7시쯤 의장 공간을 방문했습니다. 오후에도 한 차례 다시 방문했는데 정세균 의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공간 점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오늘 16개 일간지 1면에 정세균 의장을 규탄하는 비판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강대강 대치로 나가면은 새누리당도 이거는 불리하고 여론도 좋지 않으니까 뭔가 좀 출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비박계에서 나온다면서요. 네, 비박계 중진 의원들은 늦어도 다음 주 초부터는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새누리당 중진 23명은 국회 파행을 초래한 정 의장이 결자 해지는 해야겠지만 당 지도부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이 기자, 당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데 그런데 현재 친박계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쪽이 있고 내부 상황이 복잡한데 이 기자는 지금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새누리당 당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정현 대표가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촉구를 하면서 단식 농성에 좀 급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국감 복귀를 선언하는 등 이런 모습들이 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당내 내부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대표가 사전 조율 없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친박 내부에서 나옵니다. 서청원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 것은 이런 기류를 보여줍니다. 비박계는 계속 국감 복귀론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선 친박과 비박 의원들이 국감 참여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격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갈리다 보니 대화 협상이나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번 주말까지 강경 투쟁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국감 불참에 대한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는 좀 내륙 기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이유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한 연쇄살인범 정두영은 마지막 순간에 사다리가 부러져 실패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사다리만 부러지지 않았으면 대전 지역은 지금 9명을 죽였던 살인범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도소는 정두영이 4m나 되는 사다리를 만드는 것도 알지 못했고 담장에서 센서가 울렸지만 7분 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사형수 정두영의 탈옥 준비는 치밀했습니다. 자동차 전선을 만드는 노역장에서 스테인레스 재료를 1m 단위로 빼돌려 4m나 되는 조립식 사다리를 몰래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다리를 만드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탈옥 당시 재소자들이 소리를 쳤지만 대응도 늦었습니다. 공장에 담당 근무자는 1명입니다. 한 명이 30명을 관리 감독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30명 조금 넘죠. 3중 담장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당시 두 번째 담장에서 센서가 울렸지만 교도소 측은 정두영이 탈옥을 시도한 정확한 지점을 찾지 못해 7분이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경광등이 울릴 뿐 관제실의 정확한 위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5m 높이의 마지막 담장에서 사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탈옥은 성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전교도소 측은 2달 가까이 탈주 시도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전교도소에서는 2010년 5월에도 교도소 밖 공장에서 수용자가 철조망 담 3개를 뛰어넘어 택시를 타고 파주까지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교정당국의 수용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한밤중에 땅 주인이 포클레인으로 70대 노부부가 50년 넘게 산 작은 집을 부셨습니다. 고작 땅 몇 평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세상 인심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포클레인 한 대가 작은 마을로 들어섭니다. 이 포클레인은 78살 박모 씨와 70살 김모 씨 부부가 50년간 살던 26제곱미터 8평짜리 집을 마구 부셨습니다. 세간살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벽은 하늘이 훤히 보일 정도로 큰 구멍이 났습니다. 소리가 나길래 이제 그래왔더니 포크레인가 와서 이걸 찍더라고. 저희가 날 보더니 막 도망가는 거야. 부부가 며느리를 배웅하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형편이 어렵던 부부는 50년 전 땅 주인 이모 씨의 도움으로 이곳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39살 정모 씨의 땅을 일부 침범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3년 전에야 이 사실을 안 정 씨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씨 부부는 평생을 보낸 집을 쉽게 떠날 순 없었습니다. 3남매 여기서 이 집에서 다 낳고 여기서 시집장가 다 가고 네, 정들어서 그러자 정 씨는 한밤중에 포클레인을 보내 빈집을 부수려 한 겁니다. 정당한 권리라지만 법적 절차는 없었습니다.
막 부시면 안 되죠. 남의 그 정당하게 명도 소송이나 이런 조치를 거쳐야죠. 한순간에 집을 잃은 노부부는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해 휴일도 없이 부려먹은 식당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노예처럼 일해서 받은 월급은 이 장애인을 입양한 여성이 모두 가로챘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경찰이 48살 차모 씨가 운영하는 중국 음식점에 들이닥칩니다. 주방에는 허름한 복장의 45살 김모 씨가 서 있습니다. 지적장애 상급인 김 씨는 2011년 양어머니 소개로 차 씨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예와 다름없었습니다. 김 씨는 24시간 운영하는 이곳 중국집에서 5년 동안 휴가도 없이 하루 평균 17시간을 일했습니다. 방도 없이 식당 테이블 사이에서 쪽잠을 자며 새벽에 손님이 오면 깨서 다시 일했습니다. 또 24시간에서 있다가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좀 깨고 자다가 좀 깨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설거지부터 쓰레기 처리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지문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고됐습니다. 안 도와주지. 혼자서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음식물도 버리고. 대가는 월급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정당화가 됐다고 엄마한테 너보다 주고 다 준다고요. 그마저도 양어머니가 모두 가로채 5년간 5,900만 원을 생활비로 써버렸습니다. 네, 믿고선 그냥 그걸 관리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돈은 다 썼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줬더니 굉장히 놀라셨죠. 김 씨는 옷까지만 담은 작은 가방을 들고 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접근해 폭리를 취하는 악덕 상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0명 중 7명꼴로 노인들이 이런 상술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노래 불러주고 재령 떨어지고 우리가 자식부터 나왔다고 할걸. 노인들과 함께 놀아준 뒤 바가지를 씌우는 일명 떴다방이 극성입니다. 60대 이모 씨는 400만 원을 주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얼마 후 바가지를 썼다는 걸 알았지만 업체 대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치가 떨리지. 그리고 그 노인네들이요 콩나물 100원 200원 아끼는데 거기 가서 그거 홀랑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선물을 공짜로 준다고 유혹한 뒤 실제로는 폭리를 취합니다. 한 마을에서 피해자가 수십 명씩 나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하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믿음이 가게 막 그 스크린 TV 막 보여주는데. 소비자원이 65살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최근 1년 동안 이런 악덕 상술에 당한 노인이 77%에 달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주방용품 등을 비싸게 산 경우가 많았고 환불 거부 등 금전적 피해도 23%나 됐습니다. 방문 판매는 계약했더라도 14일 이내에만 내가 청약을 처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은 이게 계약을 없던 걸로 돌릴 수 있거든요. 노인들을 2번 울리는 악덕 상술. 대대적 단속이 필요합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김영란법 수사 대상 1호 대체 누가 될까 했는데 불명예는 신영희 강남구청장에게 들어갔습니다. 노인들에게 비싼 식사를 제공한 혐의인데요. 문제는 김영란법을 어겼는지 경찰도 권익위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관광버스에 올라타는 노인들을 배웅합니다. 버스에 탄 노인 160명은 이곳 수원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내려 강남구청이 제공한 비용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이후 김영란법을 어겼다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가 신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국산 갈비는 4만 3천 원부터 한 5만 3천 원 됩니다. 그리고 그 마치고 나서 오면서 선물을 이렇게 개인 앞으로 하나씩 주었습니다. 강남구청은 1인당 식대가 2만 2천 원에 불과하고 구 예산으로 진행한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대한노인의 강남지회가 올해 1월부터 구청 지원금을 못 받게 되자 악성 민원도 모자라 앙심을 품고 신고했다고도 주장합니다. 협박성식으로 해서 한 20여 번 민원을 제기하고 싶나봐요. 보조금 안 줘가지고. 경찰과 권익위도 헷갈립니다. 식사 자리가 법 적용 예외 대상인 공식 행사였는지 대한노인의 회원이 법 적용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부담하고 부담 많이 되죠. 오늘 오후 5시까지 경찰엔 신구청장 사건을 포함한 서면 신고 2건과 112 신고 29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원도의 한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받은 떡 한 상자를 반환하고 청문 감사관실에 서면 신고했습니다. 교수 선물을 샀다는 등의 112 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출동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우리는 상관없겠지 했던 은행원들도 김영란법 비상에 걸렸습니다. 외환거래 등 정부 위탁 업무를 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아림 기자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창구 업무가 조심스럽습니다. 외환거래나 세금 납부 등 정부 위탁 업무를 하는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다 끝나고 고맙다고 음료수 사다 주는 것도 다 제한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금융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를 정부 위탁 업무로 볼지 여부입니다. 부정청탁 방지법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는 민간인의 경우 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의 정부 위탁 업무는 외국환 업무 등 유형만 18개에 달합니다. 10만 명 은행원 대다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지만 3주째 답변이 없습니다. 은행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외환 업무를 볼 때는 이제 김영란법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런 데는 이제 사람 만나거나 이럴 때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라. 국민연금 기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익위가 펀드 매니저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이외 팀원이나 임원 등의 적용 여부는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틀째, 권익위가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운동부 일반 코치의 급여를 학부모 회비로 충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운동부 학부모라면 자식을 성공한 체육인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야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 부모님 부담으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은 그래요. 운동시키려면 돈 없으면 안 된다. 야구 선수 한 명이 1년 동안 학교에 내는 돈은 1,000만 원 정도.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해가지고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담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요. 서울 시내 학교 운동부 코치는 800여 명. 이 가운데 학부모가 급여를 지원하는 일반 코치 수는 절반 정도입니다.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데다 회계장부상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있지만 지도자 급여는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육특기생들의 경우에는 진학이라든가 경기 출장 등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김영란법으로 만들어지겠죠. 문체부와 교육부는 물론 권익위 모두 운동부 후원금에 대한 공식 지침이나 유권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이라는 해석이 내려지면 운동부 존립 여부까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정부가 8년 전에 사법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2009년 3월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자 사시 수험생들은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금수저를 위한 곳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응시 연령 등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시가 있어야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 로스쿨을 옹호하는 측은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며 장학금 제도가 많아서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현행대로 사실을 폐지하고 변호사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한우리 기자가 전합니다. 사법시험 수험생 등은 2017년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 시험법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직업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시 폐지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보다는 교육으로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제도를 법이 마련하고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은 두 제도를 병행해 다양한 계층이 법조에 진출하게 해야 한다는 등 소수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입법 조치가 없는 한 사시는 54년 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보호자 2명의 동의와 의사 진단만 있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의사와 공모해 부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강제 입원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제3자가 참여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울입니다. 1,700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신 회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보실 기사엔 신 회장이 오늘 검찰 청사를 나오면서 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정말이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검찰청사를 나섭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온 지 18시간 만입니다.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변명만 듣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그동안 그룹의 잘된 정책은 본인이 했다고 홍보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자기 방어가 안 되는 아버지에게 미루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신 회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내린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다며 법적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동안 영장 발행 관행과 상당히 다르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0일 넘게 끌어오며 최고 경영자를 겨냥해온 롯데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내 1위 영화사 CJ-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 씨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땅 짚고 헤엄치듯 쉽게 돈을 벌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영화가 상영되기 전 스크린에 광고가 나옵니다. 이런 CJ-CGV의 광고는 모두 대행사 재상커뮤니케이션즈가 담당하는데 이 회사의 대표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CGV가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열회사의 점유율을 확대하여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습니다. CJ-CGV를 등에 업은 재상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 점유율은 급성장했습니다. 지난 2005년 30%대에 머무르던 것이 2011년엔 60%에 육박하며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이 기간 CJ-CGV가 지급한 돈은 540억 원. 이전 거래업체보다 수수료를 25%나 올려줬습니다. 무려 102억 원을 더 준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하신 말씀이 좀 없습니다, 사실은. 공정위는 CJ-CGV에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메르스로 침체된 연극계를 돕기 위해 1+1 행사를 하며 3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극단 대표가 이 제도를 악용해서 정부 보조금을 빼돌리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메르스가 유행하자 연극을 찾는 관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공연장도 텅텅 비기 일쑤였습니다. 정부는 300억 원을 들여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관객이 5만 원 이하의 공연 티켓을 한 장 사면 극단은 관객에게 2장을 주고 정부가 극단의 한 장 가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연 티켓 1+1 사업이었습니다.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이 무료 티켓을 포함해 4장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 극단 대표 손모 씨 등 22명은 이를 악용해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직원과 지인의 아이디 수천 개를 동원해 무료 티켓을 샀다가 되파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1+1 행사든 티켓을 구매하신 건 맞는 거예요? 네. 대표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지시 사항에만 따라서 인처리를 했어요. 티켓이 많이 팔리면 연극의 인기 순위도 올라 홍보 효과도 얻었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구속하고 다른 극단 대표 21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전남 홍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화재가 나 선원 14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숨졌습니다. 중국 어선은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진석 기자입니다. 불길에 휩싸인 중국 어선. 해경이 긴급 진화에 나서고 선원들을 구출합니다. 선원 및 단속 요원들 넘버1, 넘버2 단정.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전남 신안 홍도 앞바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120톤급 중국 어선의 조타실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중국 선원 17명 가운데 14명은 구조됐지만 3명은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중국 어선을 상대로 우리 측 이지 조업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이 달아나기 시작하자 해경은 섬광포금탄 3발을 쏘며 추격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에서 불이 난 겁니다. 해경은 구조한 선원들을 상대로 도주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원의 사망으로 한중 양국의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진석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군 병사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유엔 제재 이후에 이어지는 탈북이 북한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은 통치자금으로 쓰던 비자금 창구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무장하지 않은 북한군 병사 1명이 중동부 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건 작년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빈도도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국제 대북 제재 이후 잇따르고 있는 외교관 등 핵심 계층의 탈북이 북한군으로도 번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비자금 창고인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을 몇 년 전 39호실로 통폐합했습니다. 김정일 시대 때는 수출로 외화벌이를 하던 39호실과 남북한에서 번 돈을 관리하던 38호실을 명목상 구별했는데 김정은은 이 둘을 합친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취급하는 부서가 38호실이었고요. 남북 간의 관계가 냉각이 되면서 그 기구가 다 39호실로 통합된 거죠. 하지만 김정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금고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은 또 1946년 8월 28일이었던 노동당 1차 대회 개최 일시를 1945년 10월 10일로 수정했습니다. 자기들 역사까지 바꾼 겁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공격하는 군사적 방안만 빼고 모든 가능한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 각국의 북한과의 외교 단절을 요청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 전 세계 미국 공관을 통해 각국의 북한과의 외교 경제적 관계를 격화하거나 단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Diplomatically, we've united the world so that North Korea is denied regular access to the international system.
지금까지 전 세계 75개국이 북한 규탄 성명을 냈고 일부 국가는 북한 관련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그동안 대북 제재에 뚫린 구멍이었던 북중 교역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매년 중국으로 석탄을 수출해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인 1조 9천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며 미정부 최고위급 차원에서 석탄 수입 전면 금지를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빠졌던 민생용 수출 품목들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쿵샹그룹을 시작으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간 미국은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결탁해 택시와 건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88 퀸스웨이 그룹이 두 번째 제재 대상입니다. 미국 보수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고려항공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 취약 노선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 중국 쿵샹그룹의 불법 행위를 찾아낸 데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우정엽 연구위원과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중국의 쿵샹그룹이 관련된 이 불법 행위가 나온 게 미국이 중국의 그룹을 제재하는 데 상당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정엽 박사도 지금 이 연구에 지금 참여를 했죠. 예, 저희 연구원과 미국의 그 파트너 연구기관인 C4ADS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 연구를 하게 된데 북한의 쿵샹그룹하고 다음에 중국의 쿵샹그룹하고 북한과의 이 커넥션을 찾아내는데 이게 어떤 게 좀 계기가 됐습니까?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현재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가 북한이 유지하고 있는 해외 무역 네트워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받는 대상이 제재를 회피하더라도 그 무한정 북한에서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재를 받거나 북한 것으로 알려진 그 단체나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면 또 다른 통로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쿵샹그룹의 이 정체를 밝혀내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가 총 연구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1년? 네. 그 1년이 걸린 데는 이제 만약 예를 들어 현재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은 그 주소가 북한 기업체 6군데의 주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한 예로 다른 북한의 선박들 저희가 39척의 선박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모두 39척의 선박에서 북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의 소유주, 소유회사, 그다음에 등록 서류 등에 나온 주소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다시 보면서 이것들을 500여 개의 개인 단체 선박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펠런티어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 500여 개의 그 개인 단체 그다음에 선박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했는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그 접점으로 나타난 곳이 쿵샹그룹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 정부나 또 아니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도 쿵샹그룹보다 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북한에 대한 연구나 그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한 이런 실증적인 연구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북한 경제가 해외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아무리 북한이라도 해외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각 해당 국가에서 서류를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런 서류들을 찾아서 우회적으로 북한이 관련된 네트워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저희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TV조선의 이태영 기자도 단둥을 취재하고 와서 쿵샹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다. 지금 이런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단둥에만 해도 쿵샹그룹 같이 거래하는 큰 기업이 최소한 10개에서 15개 된다. 지금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기소하고 또 미국이 제재한 단둥 쿵샹그룹은 그 랴오닝 쿵샹그룹 산하에 있는 6개 그 그룹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칠보산 호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만 해도 벌써 6개의 회사가 그 단동 북한 접경 지역에서 그 기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밝힌 바로는 이 회사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북한의 무역을 돕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우 박사는 최근까지도 아산정책연구원의 워싱턴 사무소장으로 일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바마 행정부하고 워싱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좀 밝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런 흥상그룹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이 중국 정부에게 하나의 지금 경고를 보내는 거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상당히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협조를 잘 해줬다면 더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은 아직까지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중국의 협조의 그 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어떤 증거를 직접 내밀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번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협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짧게 한 2가지 더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뭔가 좀 북한에 대해서 더 강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이제 선제 공격론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 했던 제재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금융과 에너지라는 부분을 직접 지정을 하고 아주 포괄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에 관련한 법원은 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을 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저희가 더 많이 제시를 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더 많이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압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선제 타격론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되고 현실화되면서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모습,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을 상정을 했던 이런 대응 방식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식의 생각을 미국에서는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미세 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거대한 현미경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세계 3번째로 한국에서 완성됐습니다. 신약이나 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전자총에서 레이저가 나와 금속 표면을 때립니다. 짧은 전자빔이 만들어져 780m 길이의 선형 가속기를 지나며 속도를 올립니다. 머리카락 두께 절반 정도로 압축된 전자빔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빛을 더해 태양빛 밝기의 100경배에 이르는 꿈의 빛이 됩니다. 이 레이저 섬광을 이용하면 천조분의 1초란 찰나에 벌어지는 나노미터 크기 물질의 화학 반응이나 내부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3세대 방사광 가속기보다 1억 배 밝은 빛과 1000배 빠른 속도로 초미세 물질의 순간적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이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입니다. 질병 치료와 신약 개발, 인공광합성 등 첨단 분야 연구가 급진전될 전망입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는 어떤 약을 넣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걸 저희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선도형 과학기술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적극적으로 연구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세계를 선도해 나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심장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4,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에서 방사광 가속기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도 성공하며 세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노사가 합의에 성공해 내일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가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들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손을 잡은 겁니다. 양대 노총이 공동 파업에 들어간 것은 19년 만입니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철도와 보건의료노조로 파업을 확대해왔지만 일부 작업장에서 노사합의로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내일 지역별로 집회를 갖고 다음 달 1일과 6일에는 서울과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정부는 성과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파업은 불법이라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를 고집하려는 것으로 이는 역사의 흐름을 저버리고 국민적 일자리 희망을 꺾는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 노사가 성과 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 새로운 도입하지 않는다고 그런 내용으로 합의가 된 거죠.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지만 코레일과 연계된 수도권 지하철 1345선 일부 구간과 분당선 등은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7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장 기간입니다. 평균 연봉 9,600만 원, 귀족 노조의 파업에 정작 죽어나는 곳은 자금난에 쪼달리는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입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오후 3시 30분에 출근한 근무자들이 2시간 만에 퇴근합니다. 오늘도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부터 73일 동안 23차례 파업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있고 저희가 내놓고 뭐 2차 붙이면은 뭐 그런데 아직 퇴표시 안 내놓으니까 2차 합의를 못 붙이잖아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2조 7천억 원. 협력업체 380여 개사의 손실도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에 허덕이자 참다 못한 중소기업 중앙회가 현대차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파업을 지속할 경우에는 우리 중소기업계는 현대차 불매운동 대국민 캠페인을 불사할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대형 사업장의 파업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될 때 정부가 발동하는 조치로 노조는 긴급 조정권 발동부터 30일 동안 파업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불매운동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경만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계가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파업에 맞서서 불매운동하는 거, 이건 이번에 처음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서 수십 년간 정부의 지원과 국민적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아온 기업입니다. 예. 이러한 기업이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기업이 단지 자신들만의 리그를 위해서 임금 인상만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과 중소기업으로부터 공분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근본 불매운동은요. 단순히 이들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 아니고 대기업과 강성 노조에 대한 범중소기업계의 일치된 목소리임을 밝혀드립니다. 예, 이거 마치 웅변하듯이 아주 강하게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불매운동까지 들어가게 된 그 이유, 그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누구는 어떤 이는 내후애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의 릴레이식 파업, 그리고 현대화재와 같은 이러한 한진해운과 같은 이러한 물류 대란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나 지금 피해를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인해서 받고 있습니까? 실제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약 380여 개사에 달하고 있고요.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천여 개사에 이를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5천여 개사. 네. 이들 업체, 협력업체 일일 평균 손실액이 약 900억 원에 달하고 있고요. 예. 어제 노동부 장관은 누적 손실액이 2조 7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네. 협력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불매운동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계는 국민과 또 소상공인 단체, 중소기업 단체와 더불어서 네. 이러한 불매운동에 대해서 향후 파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경우에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를 할 것이고요. 저희 중소기업계는 다만 이러한 파업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불매운동으로 전개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차원에서 파업이 자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고 그러나 현대차가 계속 파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인 거군요.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소기업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 기업하고 또 그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귀족 노조라고 얘기하는데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어떤 겁니까? 어쨌든 협력업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의 임금은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의 2배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의 근로자들이 자신들만의 임금 인상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임금 인상의 결과가 중소협력업체의 피해로 100%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데 있어서 염려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업을 해서 그 귀족 노조의 노조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그럼 회사는 그 이익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협력업체에 좀 더 압력을 가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대해서 매년 단가 인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파업에 따른 임금 인상이 진행될 경우에 이들 원가에 대한 부담을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라든지 인건비 인하로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중소협력업체의 피해는 정말로 영업이익률의 하락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이렇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중소협력업체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데 이 기회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노조에게 한 말씀 하시죠. 어쨌든 우리 대기업 노조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우리 국민과 중소기업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임금 인상된 부분이 중소협력업체를 안고 가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됨으로 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눈물이 더욱더 안타까움이 더욱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여러 가지 또 할 말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신 말씀도 한 번쯤 귀담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남성이 장작 더미에 성냥을 던지자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릅니다. 아마존 밀림 오지에서 마녀로 몰린 70대 여성이 산채로 불에 타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여성이 마법을 부려 질병을 퍼뜨렸다며 3일간 화형식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정부 감시가 소홀한 아마존 오지에서 종종 마녀 사냥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승용차에 부딪힌 교통경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떨어집니다. 쓰러진 경찰은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탈골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에 치인 또 다른 여성은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화 통화를 하느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피 무늬 옷을 입은 남성이 전자음에 맞춰 노래를 시작합니다.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apple pen. 일본 코미디언 고사카 가즈히코의 펜, 파인애플, 애플펜이라는 노래입니다.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로 이루어진 1분가량의 짧은 노래가 전 세계 히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유튜브 공개 후 벌써 조회수가 900만 회를 넘어섰고 다양한 패러디 영상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CNN과 BBC 등 해외 언론들은 새로운 강남 스타일, 차세대 싸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의 가전제품이 반값에 나오고 의류와 화장품은 최대 80% 세일을 합니다. 역대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0만 원짜리 청소기가 반값에 나왔습니다. 400만 원짜리 냉장고는 100만 원 넘게 대폭 할인을 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청소기가 세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던 청소기가 마침 또 있고 해서 일부러 나왔습니다. 백화점 행사장은 인산인해입니다. 가격이 최대 8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가방, 신발, 그동안 이제 사고 싶었던 거, 그리고 좀 옷하고 좀 샀어요. 경품 행사도 좋다 그래서 기대를 걸고.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참여 업체는 210여 곳으로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100곳 넘게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 기아차, 아모레 등 대형 제조업체들까지 직접 할인에 나섰습니다. 분양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건 백화점도 있습니다. 11억 원의 최대 금액의 경품 행사를 준비했고요. 또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유커를 위해서 넘어진 상품도 좀 저렴한 상품들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유커 25만 명이 쇼핑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할인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려낼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 선수가 코리아 오픈에서 파트너인 유연성 선수와 고별전을 치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 중인 이용대와 유연성 선수를 박상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용대의 현란한 네트 플레이와 유연성의 불꽃 튀는 스매시가 상대 코트에 그대로 꽂힙니다. 경기 초반 고전했지만 이내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되찾습니다. 2013년 첫 호흡을 맞춰 이듬해부터 줄곧 남자 복식의 최강자로 우뚝 선 이용대와 유연성. 둘은 코리아 오픈을 끝으로 환상의 호흡을 마무리합니다. 좀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연석이 형과 같이 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리우올림픽 8강 탈락과 인천아시안게임 은메달로 아쉬움은 남았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2년 넘게 세계 정상을 굳게 지켰습니다. 큰 경기에서는 아쉽게 생각을 했지만 또 다른 슈퍼시리즈 대회에서도 많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걸로 또 많이 정상에 올라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어떻게든 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꼭 두고 싶지는 않지만 이용대는 다음 달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해외 프로리그로 진출하고 유연성은 당분간 혼합 복식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결승까지 3경기 남았습니다. 이용대 유연성조가 화려했던 현역을 뒤로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리우 패럴림픽이 폐막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오늘에서야 무사히 귀국한 마지막 태극전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차정승 기자입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감격의 미소를 보인 이 선수. 패럴림픽 탁구 은메달의 주인공 차수용입니다. 지난달 24일 출국해 한 달하고도 닷새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너무 그리웠고요.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이제 부모님도 걱정 많으시고. 단체전 결승에서 세계 최강 프랑스를 맞아 선전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지만 며칠 전부터 시작된 복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는 뭐 아픈 게 잘 알겠습니까? 그냥 몸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갔을 뿐이지 뭐. 진찰 결과는 급성 맹장염. 엄청난 고통도 사지마비 때문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선수단 본진이 귀국해서 환영받을 시기. 차수용은 리우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큰 상황으로 이제 공망염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적절한 시기 때 진단이 되고 15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탁구로 재기에 성공한 차수용. 가장 늦게 고국으로 돌아온 태극전사의 마지막 한마디는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저희들도 힘을 내서 더 좋은 성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습니다. 남부는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경남 지역은 10에서 50,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충청 남부를 제외하고는 중부지방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릅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오면서 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대체로 21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아침 기온 강릉 15도, 울산 17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남부는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사법고시 폐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래 결정대로 이젠 로스쿨만이 법조인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의 비리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 법조계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조개혁, 이젠 로스쿨이 맡아야 할 때입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